예,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자장을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승욱입니다. 본 세션은 4편의 논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탄성파 자료로부터 상대 지질 연대를 추정하는 연구, 베이지안 역산을 통하여 하부 전단파 구조 추정을 하는 연구, 포항 핵산화 관련 물리 탐사 결과를 정량화 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주변 해역, 해적 공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축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논문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논문은 김도환 변중무 회원님께서 준비하신 순환 일관성 기반 자기 지도 학습을 이용한 상대 지질 연대 추정이라는 발표를 시작하겠고요. 발표는 김도환 회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환 일관성 기반 자기지도 학습을 이용한 상대 지질연대 추정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김도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상대 지질연대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기존 상대 지질연대 추정 기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기반의 RGT 추정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자료 예시와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 상대 지질 연대는 2003년 스타크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Relative Geologic Time, 줄여서 RGT라고 합니다. 이 RGT는 사이즈 및 이미지나 사이즈 및 볼륨상의 모든 샘플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지질 연대를 상대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뎁스가 깊어질수록 RGT는 점점 더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색상으로 표현된 RGT들은 모두 동일한 지질연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RGT는 컨투어로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사이즈 및 호라이즌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RGT 내에는 폴트와 같은 불형속면의 특징들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 및 인터프리테이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RGT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인스턴티니어스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사이즈믹 자료를 인스턴티니어스 페이지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의 트레이스에서 뎁스가 깊어질수록 인스턴티니어스 페이지에 래핑이 몇 번 일어나는지 이 누적 횟수를 기록하고 이를 사이클 넘버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이클 넘버에 이 파일을 곱한 후 인스탄티니어스 페이지를 더한 값을 RGT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 RGT를 굉장히 간단한 태스크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 잡음에 의한 페이지 변환으로 인해서 노이즈 데이터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GT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로컬 슬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먼저 주어진 사이즈믹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그리드 포인트에서 로컬 슬롭을 우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의 레퍼런스 트레이스를 잡고 이 레퍼런스 트레이스에 RGT를 부여한 후에 이 좌우로 로컬 슬롭을 따라서 트레이스 바이 트레이스로 전파시켜서 전체 영역에서의 RGT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이 폴트와 같은 불연속면에서 로컬 슬롭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이 같은 경우에는 RGT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슈퍼바이스 러닝 기반의 RGT 추정 기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유넷 기반의 슈퍼바이스드 모델을 제안하고 있고, 이때 입력 자료는 사이즈 및 이미지, 그리고 아웃풋, 그리고 레이블은 RGT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결과 그림을 보시면은 노이즈 데이터에서도 충분히 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불완성면에 대해서도 RGT 추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의 한계상 많은 데이터에 학습 자료를 요구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2080개의 사이즈믹 이미지와 그와 페어를 이루는 RGT 이미지를 입력 자료, 학습 자료로서 활용을 했는데, 이는 많은 양의 해석된 RGT 데이터를 미리 구축해야지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인스탄티니어스 페이지나 로컬 슬롯과 같이 단일 국소 특징만을 이용해서 RDT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이 노이즈나 디스컨티니어스 스트럭처에 대한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슈퍼바이스 러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시 자료 내에 사이즈 이미지 내에 포함된 다양한 피처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방대한 양의 학습 자료를 요구한다는 한계점을 지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연구에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자기 지도 학습 기법을 이용해서 레이블드 데이터가 없이도 이 RDT를 추정할 수 있는 이 머신러닝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자기 지도 학습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해서 RDT를 추정하고자 할 때 이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입력 자료인 사이즈믹 이미지를 이 머신러닝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그때 나온 아웃풋이 주어진 레이블과 최대한 유사해지도록 반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슈퍼바이스 러닝 기법은 이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도 이 학습 자료가 방대하게 구축된 환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나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충분히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태스크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 태스크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어떠한 태스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적은 이 태스크를 통해서 머신러닝 네트워크가 유용한 피처들을 만들어낼수록 유도하는 것이고, 즉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성공 여부는 이 새로운 태스크를 얼마나 잘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RGT 예측을 위해서 새롭게 정의한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RGT 예측 문제를 하나의 트래킹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이 왼쪽 그림처럼 만약 호라이즌을 따라서 트래킹할 수 있는 머신러닝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트래킹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RGT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네트워크는 피처 익스트랙터와 트래커 두 부분으로 세분화됩니다. 먼저 이 피처 익스트랙터는 원시 자료인 사이즈믹 이미지를 이용해서 트래킹에 유용한 피처들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때 이 연구에서는 CNN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서 활용을 했고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래커입니다. 트래커는 패치들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높은 시밀러리티를 갖는 패치로 RGT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네트워크가 잘 학습이 되었다면 이 왼쪽 그림처럼 몇 스텝 순방향으로 포워드 트래킹을 수행한 후에 다시 역방향으로 백워드 트래킹을 수행하였을 때 원래의 포인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이클 콘시스턴트 트래킹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래킹이 만약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의 포인트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사이클 콘시스턴트 트래킹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는 이 트래킹 도중에 연결된 패치들이 모두 동일한 호라이즌 상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디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연결된 패치들의 시밀러리티가 점점 더 유사해지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시켰고 동시에 연결되지 않은 패치들 간에는 이 디피처 스페이스에서 디스턴스가 점점 더 멀어지도록 학습을 시켰습니다. 반면 트래킹에 실패한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학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장 자료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자료로는 서호주 북서쪽에 위치하는 카나본 베이징, 그중에서도 글렌코필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인풋 피처로는 니어, 미드파, 울트라파 4개의 파셜 스택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로스 커브입니다. 저희는 이 로스를 연결된 패치들 간의 디피처 스페이스에서의 디스턴스 마이너스 이제 그 연결되지 않은 패치들 간의 디스턴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정의한 사이클 콘시스턴트 트래킹 기반의 태스크가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습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이니셜 피처 익스트랙터와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트렌드 피처 익스트랙터 2개를 이용해서 각각 RGT를 예측해 보았고, 두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여기 맨 왼쪽 그림이 이제 인풋 자료인 사이즈 및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4개의 그림 중에서 이 첫 번째 그림은 학습이 진행되기 전 이니셜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해서 예측된 RGT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래쪽 그림은 학습이 완료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해서 산출된 RGT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2개는 RGT와 사이즈 및 이미지를 함께 도시한 그림입니다. 먼저 이 폴트를 만나기 전 왼쪽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경우가 굉장히 유사한 RGT를 산출해 내었고, 반면에 이 폴트를 지나면서 이니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RGT 전파에 실패하는 영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학습이 완료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역에서도 RGT가 전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좀 더 큰 폴트가 양단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폴트를 지나면서 더 많은 영역에서 RGT 실패하는 영역이 더 많아졌고, 반면에 학습이 완료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RGT가 잘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이 트래킹 알고리즘의 특징상 한 번 트래킹에 실패하면 이러한 오류가 트레이스 바이 트레이스로 전파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제 세 번째 예시에서 비교가 가능한데, 이 이니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반 트래킹에 실패한 영향이 전체 영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훈련이 완료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작은 세세한 호라이즌 뜻까지도 트래킹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작은 폴트들이 좀 더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니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RGT 전파에 실패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이런 작은 폴트들까지도 잘 트래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사이클 콘시스턴트 트래킹 기반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기법을 개발을 해서 이 RGT를 예측해 봤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자동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개발된 알고리즘을 글랭커 필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증을 수행을 했고, 복잡한 구조에서도 신뢰할 만한 RGT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이드 질문하겠습니다. 흥미있는 연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현장 데이터를 적용할 때 예. 인스탄티니어스 프리퀀시를 적용한 게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종합된 단면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입력 자료로 파셜 스택 자료를 그냥 사이즈 및 이미지만을 활용을 했고요. 앞서 말한 인스탄티니어 페이지는 선행 연구로서 하나의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나 대표님, 보통 이제 해석 관련한 머신러닝 것들이 데이터 퀄리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보여주신 거는 이제 프로세싱이 굉장히 잘 된 데이터 섹션을 그런 걸로 보이고, 혹시 이거보다는 이제
그 컨티뉴이티나 이런 데는 특성이 낮은 경우 혹시 테스트 해보셨는지? 어, 다른 현장에는 아직은 적용을 해본 사례는 없고요. 좀 더 안쪽 데이터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차후 연구에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발표자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는 전영준, 이상준, 김성용, 김승섭 회원님의 QTC와 베이지안 역산을 통해 마이크로 어레이 하부 전단파 속도 구조 추정이란 제목으로 전영준 발표자께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용준입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베이지안 역산과 쿼시 트랜스퍼 스펙트럼을 통한 마이크로 어레이 하부 전단파 속도 구조 추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별표로 표시된 충남대학교 고심도 시추 부지의 사전조사를 위한 첨부구조 탐사의 목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삼성분 자립형 지오폰을 사용해서 배경 잡음을 측정하였고, 표면파 자료와 프리퀀시 웨이브 넘버 분석법을 사용해 레일리파 위상 속도 분산을 추정하였습니다. 추정된 분산 곡선에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해서 첨부 전단파 속도 구조를 확률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쿼시 트랜스퍼 스펙트럼 분석법을 사용해 역산의 결과와 상호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료의 측정은 초당 250회의 샘플링으로 오후 20시부터 이길 오전 09시까지 총 13시간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자립형 지오폰의 장점을 이용해 4개의 배열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배열별로 12개 또는 13개의 지오폰을 사용하여 배치하였고, 배열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무작위 방향으로 입사하는 표면파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지름이 30m인 원형 배열, 지름이 60m인 원형 배열, 지름이 30m인 팔 4개를 갖는 나선 배열, 그리고 무작위 배열로 구성하였습니다. 측정한 표면파 자료를 바탕으로 표면파 위상 속도 분산을 얻기 위해 FK 분석법을 수행하였습니다. GOPC 소프트웨어의 FK 모드를 사용해서 총 13시간의 자료를 1.8Hz부터 6.3Hz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배열에 대해 각각 FK 분석을 적용하였고 분산 곡선을 얻었습니다. 4개의 분산 곡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2에서 4Hz 사이에 보이는 일관된 속도 분포, 그리고 5Hz 이상의 급격한 속도 감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 감소는 기반함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클 30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로부터 점진적인 속도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서클 60과 랜덤은 각각 5.5Hz 부근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특징이 보이지 않는 스파이럴의 표면파 자료가 분산 곡선을 추정하기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차원 배열 FK 분석법으로 측정 가능한 표면파의 입사 방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배열별로 보이는 2개의 패널 중에 상부에 보이는 패널은 주파수에 대한 소스의 분포, 그리고 하부의 패널은 전체 측정 시간에 대한 소스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상부 패널에서 4.5 그리고 5.5Hz 사이의 대역은 일관되지 않은 소스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배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 30의 경우 모든 주파수에서 2개로 나뉜 소스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배열의 경우에는 고주파 구간에서만 2개의 소스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분산 곡선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료의 길이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3-4시간의 경우
13시간에 수렴하는 분산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시간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이상적인 분산 곡선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산 과정에서 분석한 분산 곡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속도 감소를 보이는 서클 30의 자료를 제외한 평균 분산 곡선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베이시안 역산 기법은 2017년 백두산 하부 연구 구조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깊이와 속도에 대한 확률 밀도 분포를 제공하기 때문에 첨부 전단파 속도 구조 모델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첨부 200m에 대한 구조를 추정하였고 역산 과정에서 고려한 모델 변수의 사전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기법을 이용해서 초기 모델을 배제한 총 1600만 개의 모델 샘플을 사용해 확률 밀도 함수를 얻었습니다. 1600만 개의 모델 샘플로 얻은 에스파 속도와 깊이 방향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산의 결과는 30m 이상의 깊이에서 바이모달한 확률 밀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4200m/s 이상의 속도를 보이는 모드 1 그리고 3200m/s의 속도를 보이는 모드 2로 구분됩니다. 모드 1의 경우 첨부에서 보이는 가파른 속도 변화와 분산 곡선의 5Hz 이하에서 보이는 높은 불확실성에 의해 생성된 모델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 모드는 두 번째 모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 밀도를 보이고 있고 또 한반도 평균 전단파 속도에 비해 높은 속도값을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드가 마이크로 어레이 하부 구조에 더욱 적절하다고 분석됩니다. 베이지안 역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오폰 3성분 자료를 모두 사용하는 QTS 분석법을 수행하였습니다. QTS 분석법으로 측정한 고유 진동수를 주파수와 퇴적층의 평균 에스파 속도 및 두께에 대한 이론식에 적용하여 이론적인 기반함의 깊이를 추정하였습니다. 이때 분석에 사용된 에스파 속도는 베이시안 역산 결과에서 퇴적층의 평균 속도로 나타난 170m/s를 사용하였습니다. 각각의 지오폰별로 측정한 QTS 커브는 1개 또는 2개의 피크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고 각 피크 주파수들은 지오폰의 위치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어레이 측하부 기반함의 공간적 분포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배열별 평균 커브의 경우에는 동일한 2개의 피크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고 각 피크 주파수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깊이는 7.5m와 5.5m에 해당합니다. 역산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추 코어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에스파 속도 측정은 시추공의 K식으로 인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추 결과 얻은 코어의 유관 분석을 통해서 첨부 지각을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이것을 베이시안 역산 결과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첨부의 퇴적층 및 심한 풍화를 보이는 화강암의 깊이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어레이에 기록된 배경 잡음 자료에 FK 분석법을 적용해서 첨부 지각에 대한 표면파 분산을 측정하였습니다. 표면파 분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베이시안 역산 기법을 활용하여 확률론적으로 모델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이게 추정하였습니다. QTS 분석을 통한 마이크로 어레이 하부의 기반함에는 깊이 변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안 역산의 결과가 시추 정보 그리고 QTS 분석 결과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시안 역산과 QTS를 통한 마이크로 어레이 하부
전단파 속도 구조 추정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그 음성이나 채팅창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상영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스몰 스케일 패시브 사이스믹 데이터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디스퍼션 커브와 상당히 다른 형태의 디스퍼션 커브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디스퍼전 커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그 기반함이 상당히 얕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높은 주파수에서의 디스퍼전 커브가 나타난 걸로 확인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패시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디스퍼션 커브를 만들 때 디스퍼션 커브에서 속도를 유추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면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스퍼션 패시브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펀더먼털 모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퍼스트 모드, 세컨 모드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드가 잘 보이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주파수 대역이 적어서 이런 펀더먼털 모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드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건가요? 어, 지금 관측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가 예. 그 패시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스퍼션 커브를 만들고 디스퍼션 커브에서 표면파를 찾아내는 페이스 벨로시티를 찾아내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네일리파가 보이는 전통적으로 보이는 펀더먼털 모드가 나타나는 그 디스퍼션 커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그런 형태의 디스퍼션 커브가 아니고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뭔가 다른 점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주로 이제 쉘로우 쪽에 관련된 익스플레이션 사이스몰로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글로벌 사이스몰로지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네. 인하대학교 편석준입니다. 그 앞에서 장성현 박사님 질문하셨던 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디스퍼전 커브 보여주셨던 그 자료에서 주파수 대역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도였죠? 저희가 분석한 디스퍼전 커브의 주파수 대역은 1.8에서 6.3Hz까지의 대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수신기는 그 스펙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수신기는 스마트 솔로라는 걸 사용했고요. 자립형 지어폰이고 5Hz 내추럴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석하신 주파수 대역하고 수신기 스펙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오폰을 사용할 때 지오폰의 내추럴 프리퀀시의 그 2분의 1배까지도 사용한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충분히 분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마 분야별로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쪽에서는 보통 내추럴 프리퀀시 이하로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익스플로레이션 GPX가 보기에는 이제 그 디스퍼션 커브가 이제 우리가 보통 엔지니어링 목적으로 보는 거랑 모양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께 예, 박수 부탁드리며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이하인 오석훈 회원님의 포항 액상화 의심 지역에 대한 집안 조사와 물리 탐사를 이용한 LPI 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고, 발표는 이하인 대표자가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물리탐사연구실 이하인입니다. 지금부터 포항 액상화 유심 지역에 대한 집안조사와 물리탐사를 이용한 LPI 비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는 서론, 그리고 액상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 과정, 결과,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액상화 의심 사례인 토사 분출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액상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의 경우 SPT와 CPT에 기반한 액상화 위험 평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넓은 지역을 모사하기에는 공간적 연속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안조사보다 연속적으로 공간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물리탐사를 이용해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고 그 적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흐름도입니다. 먼저 연구지역은 경상북도 포항 6개 지점으로 선정하였고, 이때 선정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이 진앙지와의 거리, 그리고 기존 시추자료 유무입니다. 이 중 3개 지점은 액상화 피해 신고 지역으로 실제 의심 사례가 발생한 지역이고, 나머지 3개 지점은 액상화 우려 지역으로 액상화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집안조사 데이터와 물리탐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액상화 평가 시 가장 널리 쓰이는 액상화 가능지수, 즉 LPI란 액상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층의 누적 두께 및 지표면으로부터의 심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이와사키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LPI 범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액상화 위험도 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상화 평가를 수행할 때 먼저 액상화 평가 생략 기준을 통해 액상화 평가 구간을 선정하고, 액상화 안전율을 구하기 위해 전단 저항 응력비와 전단 진동 응력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CRR이란 집안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전단 응력으로 유효 상제압 세립분 함유량에 대한 보정 계수와 상관식을 이용해 현장 시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보정을 실시합니다. 이 반대로 CSR이란 지진에 의한 집안에 가해지는 전단 응력을 말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산정된 이 지진구역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집안과 지진파의 효과를 더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집안응답 해석 방법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구 과정에 들어서기 앞서 데이터 위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지는 경상북도 포항시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된 BH1부터 3, 3개 지점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집안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액상화 피해 우려 지역으로 판단되는 S4에서 6, 이 3개 지점은 국토지방정보통합 DB센터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액상화 현상은 토사 분출이 대부분이며 집안 침하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흥해읍 논지역으로 분류되는 S1 지역에서 수행한 물리탐사 측선은 다음과 같으며, 해안가 사이 공원에 위치한 S2, 그리고 철도 및 상대적으로 단단한 지반에 위치한 S3 지역에서 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집안조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액상화 평가 시 가장 널리 이용되는 SPT, 그리고 정밀도가 높은 CPT, 그리고 지층의 속도 분포를 알 수 있는 SPS 검증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CPT 데이터의 경우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유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단파 속도와 콩간입 저항치 상관식을 이용해 데이터를 보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상관식 중 원 데이터와의 일치성이 높은 이 전체 집안 상관식을 이용해 유실된 부분의 데이터를 보관하였습니다. 다음 물리탐사 데이터는 직접 현장 탐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MASW는 각 집안조사 위치마다 최소 10개 이상의 측선을 설정하고 능동형과 수동형 탐사법을 결합하여 조사 깊이를 확대하고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먼저 S1 지역의 데이터를 보면 총 60초 구간의 수동형 데이터로 이 앞에 1초 구간은 능동형 데이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현장 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위상이동 방법을 이용해 분산곡선을 도출하였으며 다른 위치도 마찬가지로 분산곡선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중 이 밑에 있는 S2와 S3 지역의 데이터는 잡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로 인한 잡음으로 판단하고 다른 측정 데이터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킹하였습니다. 이제 각 지역별 MASW 탐사를 통한 2차원 전단파 속도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S2 지역의 경우 약 15m부터 다시 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반함 심도가 40m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두꺼운 토사층에 의한 효과로 판단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액상화 평가는 이제 사실토 구간에서 수행되므로 지반 분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MAW만을 이용해서 지반 분류를 수행하게 되면 토사층과 안반층의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제 모래층과 점토층의 분류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단파 속도와 전기비저항 값을 이용하여 보다 세밀한 지반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토양 속성 중 수분 함량과 입자 크기가 전기비저항과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며 토양 유형에 따른 전기비저항 값의 범위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 지하수위 아래 점토층에 대한 대략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다이폴 어레이를 이용한 지반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제 각 측선별 지반조사 위치는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지반조사 위치에서의 속도, 전기비저항값 상관도를 나타낸 스캐터그램과 이제 전체 물리탐사 위치에서의 스캐터그램입니다. 여기서 X축은 S파 속도, Y축은 전기비저항값, 그리고 이 포인트 색상으로 지반 분류를 나타내었으며 여기서 이 속도 200 이내에서 토사층과 안반층을 분류하고 이 전기비저항 값을 통해 모래층과 점토층을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탐사를 이용한 결과입니다. 각각 지진구역 계수와 지반응답 해석을 이용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공간적인 분포를 보여드리기 위해 액상화 위험지수로 2차원 그림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제 각 측점에서 심도 20m까지의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LPI 값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진구역 계수와 지반응답 해석 결과는 이렇게 비슷한 구간에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리탐사 결과에 대한 지역별 해석입니다. 먼저 S1의 경우 지하수위가 고립된 논 지역으로 액상화 발생 가능층의 두께가 두꺼운 곳에서 연직 침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제 액상화 발생 분포 범위가 상대적으로 이 저항력 있는 주변의 비액상화 지반에 둘러싸여 변형이 억제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2 지역은 해안가 근처의 공원 지역으로 근처 자유면을 향하는 측방 유동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변의 하천, 해안가와 접한 경우 위 S1처럼 고립된 연석층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S3 지역과 같이 이렇게 철도 구조물 주변에 시추되지 않은 지역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시추나 보수 보강 등 설계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반조사와 물리탐사를 이용한 결과 비교입니다. 이제 각 특성치마다 산정된 LPI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피해 정도는 비슷한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BH1에서 지진구역 개수 결과가 측정마다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전단파 속도를 이용한 지반 분류에서 적은 데이터로 범위를 산정한 것으로 인한 오차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지진구역 개수 결과는 지반응답 해석 결과보다 전체적으로 LPI를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S3 철도 및 지점은 액상화 사례는 없었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와 LPI에 따른 피해 범위를 비교해 볼 때 물리 탐사를 이용한 결과가 가장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소 높게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S파 속도와 전기 비저항 값을 통한 집안 분류를 수행할 때 적은 데이터 개수로 인한 오차로 판단되며 이제 차후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정확한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집안응답 해석을 이용한 LPI 결과가 지진구역 개수를 이용한 LPI 결과보다 실제 사례와 일치성이 높지만 이제 CSR을 과소하게 평가하여 위험 측의 설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구역 개수와 집안응답 해석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된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적절한 LPI 값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리 탐사를 이용한 LPI 산정 과정 중 S파 속도는 토사층과 안반층을 분류하고 전기 비저항 값은 모래층과 점토층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지층에서도 집안의 물성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넓은 지역에서 MASW와 전기 비저항 탐사를 함께 수행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물리 탐사를 이용한 액상화 평가 결과 액상화로 인한 집안 변형의 크기와 그 분포와 같이 액상화 가능층의 공간적 분산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집안 침하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 정도와 범위를 해석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따라서 집안응답 해석과 물리탐사를 이용한 LPI 값이 실제 사례와 높은 일치성을 나타내므로 시추조사가 어려운 경우나 이제 광역지역의 액상화 평가를 수행할 때 물리탐사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가 탐사를 통해 이제 지구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3차원 매핑으로 결과의 활용성과 적용성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조금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만약에 그 전기비장 탐사랑 MASW 자료가 해석한 결과가 조금 어긋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제 해석할 때 두 개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거는 이제 탄성파의 전파 시간이나 집안 매질의 겉보기 비저항이라는 전혀 다른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활용하여 집안의 성층 구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도와 정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단파 속도는 집안 강성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고 이 강성도는 함수량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전기 비저항 값도 이 비저항 값도 이제 집안 강극 내 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 수분 함량에 따른 그런 효과를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한다면은 두 개를 값이 엄청나게 그렇게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이 수분 함량이나 지하수위 그거에 따라서 확인을 한다면 좀 더 밀접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음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감사합니다. 발표자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 세션의 마지막 발표인 허식, 박윤희, 정의용, 강정원, 박준영 회원님께서 준비하신 한반도 주변 관할에서의 디지털 트윈 아틀라스 구축이라는 발표를 허식 회원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허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다 바쁘실 테니까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한반도 주변 관할 해역에서 디지털 트윈 아틀라스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해양 공간 통합 관리의 전략적 국가 계획 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서
해양 공간 수요 확대와 다변화, 그리고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통합 해양 공간 정책 시스템 정립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저 공간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시스템은 미흡한 편입니다. 해양 영토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입안자 맞춤의 해저 공간 정보 및 국가 아틀라스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서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서 원격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트윈 해저 공간 정보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바다 쪽에 탐사 자료는 확보를 했는데 영근해 쪽 자료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육상 해양 지질 구조 연결성 파악을 위한 탐사 자료 처리 해석 고도화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해양에서 탐사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황해 남해 쪽에서는 거의 탐사가 어렵습니다. 워낙 어망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어선도 많고 물동량도 많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새로운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그 어망을 전부 다 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한 기관 데이터로서는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추공 자료는 한 100개 정도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시켰고 그 다음에 탄성파 탐사 자료는 한 2,000개 정도를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을 하면서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이미 전부 다 디지털 시대로 갔기 때문에 자원여이나 그쪽에서도 페이퍼 섹션 일부를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디지털 데이터의 장점은 역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건가 하는 쪽에서 해석에서도 많은 기법이 개발되어 있고 이거는 한 예로 우리가 어떤 과거의 고 팔레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시대별 지층 구조 해석 시에 우리가 한 점을 클릭하면은 그 클릭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이나 그쪽에서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그 다음에 페이스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화면을 따라가게 되고 특히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만약 석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손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라인을 그리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기존 해저 공간 정보를 평가해서 퇴적 증서 및 지구조 금명이 필요한 해역, 그 다음에 지질, 재난 재해 해역, 연안 개발 및 해양 구조물 설치 예정 해역, 그 다음에 해저 자원 부족 해역에 대한 탐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거는 이제 바로 공무회나 여러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기준 자료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추공 자료에 의한 시대판별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동해, 황해, 남해에서 과거 생성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고 팔레오 탑에 대한 시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다른 거를 구별을 해서 우리가 타임 스트럭처 맵하고 아이스크롬 맵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탄성파 탐사 자료만 했지만은 지금은 어느 해석하는 사람도 그 안에다가 우리가 시추공 자료, 정밀 수심, 중자력, 지진 및 뇌파 속도 분포, 첨부 지층, 스파커, 그 다음에 고해상 다중 탄성파 탐사 자료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구 물리학적, 지질학적, 지질역학적, 석유공학적 자료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료의 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성파 탐사 자료의 수평 및 수직 분해능을 결합함으로써 고해상도 지질 구조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례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음향 기반함, 그러니까 어쿠스틱 베이스먼트.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6초, 그러니까 한 10초 정도 들어가는 10km 정도 들어가는 탄성파 탐사 자료를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쿠스틱 베이스먼트라기보다 실제 베이스먼트를 다 잡았다고 해서 굳이 음향 기반함 안 하고 기반함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석을 해서 저런 타임 스트럭처 맵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그림은 동해서의 남해를 한꺼번에 그리다 보니까 스케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하고 남해는 너무 그 변화가 적게 해서 이거를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동해 쪽에서 해석한 그 단면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질 구조도입니다. 시대로 보면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음양 기반함에 대해서 우리가 저 탄성파 탐사 자료 보면 노란색처럼 사선으로 보이는 게 단층의 구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부터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 나간 게 과거 지질 시대에 그 퇴적 층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데이터의 가치는 뭐냐면은 워낙 많은 데이터, 아까 얘기했지만 한 2,000개가 넘는 자료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어떤 자료를 얻는다 하더라도 며칠 내에 여기에 맞춰서 하면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하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시추공 자료부터 가져와 가지고 타임뎁스 컨버전을 해서 시대 판별을 하고 암상 판별을 하고 퇴적 환경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미 그러한 단계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에서는 그 동해에서 했던 중기 마이오세까지의 하부에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그 다음에 음양 기반함까지 해서 우리가 매핑을 다 했고, 그 다음에 황해로 가면은 더 시대가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해에 있는 에오세까지에다가 팔레오세, 백악기까지 해서 우리가 타임 스트럭처 맵과 아이소크롬 맵, 그럼 한 20개 정도의 지질 구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우리가 배를 쓸 때 중자력 탐사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정밀 수심도, 그 다음에 자력 이상, 중력 이상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측선에서나 우리가 크로스 섹션처럼 딱 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중자력 수치값이 나오고 그 하부의 지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탄성파 탐사를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각 시대별로 밀도와 속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지질 구조도를 그린 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다른 그림하고 좀 다르게 단층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 시대에 맞는 단층 구조하고 그 다음에 퇴적층 두께를 그린 거고,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다 아이스크롬 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해저면에서 음양 기반함까지 아이스크롬 맵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퇴적층 두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퇴적층 두께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퇴적물이 어느 쪽으로 흘렸느냐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상당히 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거의 틈이 없이 3차원의 그림을 그릴 정도의 그러한 자료를 확보해서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어제도 발표했지만 뭐 어디에 석유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구조도를 그리면은 쉽게 우리가 퇴적 환경하고 근원암 그런 거를 좀 쉽게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 예로 이런 자료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 지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얻었습니다. 얻어서 그 지진의 위치하고 그다음에 진앙, 그다음에 매그니튜드 같은 자료를 시추공 자료처럼 만드는 겁니다. 시추공 자료처럼 만들어서 지진 정보를 집어넣고 그 하부에 이미 그려진 지질 구조도를 그리고 그 옆에 저와 같이 탄성파 탐사 자료를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진의 발생 원인과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지진이 발생될 건가를 어느 정도까지 지하 구조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옆에는 만약 우리가 뭐 여기 변증무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만약 어느 부분을 특정화 시켜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이거는 지금 2D 개념으로 그린 거고 이와 같이 3D 개념으로 특정 해역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한 지구물리 지질학적 아이디어로서 탄성파 탐사 자료의 부족 및 부재가 있을 시에는 여러 가지 영상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 층수학적 해석을 확장해 가지고 아틀라스 제작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검증 및 탄성파 자료 속성으로부터 탄성파 퇴적상 경향에 대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으로 과거에 하천이 어떻게 흘렀나 그러한 고수로의 동적인 흐름 등을 우리가 역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단층 구조 해석 및 도시화로 기하학적인 구조에 기초해 가지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신부 단층을 해석하고 역단층, 정단층 등 경사의 종류와 슬립 등의 예측 및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제 방에 모니터를 8개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패널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여러 구조도를 보면서 쉽게 우리가 2D, 3D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부수적인 해저 공간 정보인 주제도로서 각 시대별로 고수로 단층 화산체 천문가스 해저 자원 분포도 등의 아틀라스를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정도 질문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많은 작업들을 하시고 데이터 굉장히 많이 모아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남해하고 그다음에 황해하고 동해 데이터들 다 쓰셨는데 혹시 데이터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해양연구원 해양과학기술 자료만 지금 저희 머징된 건지 그것 좀 말씀. 그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온누리호 들어오고 초창기 때 지금 아시겠지만은 한국 석유공사 자료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얻는 거는 3D 개념으로 없고 2D는 83년 빈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88년, 9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일괄적으로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MOU 막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우리는 이의지 사업을 하면서 석유가 없는 지대까지 전부 다 연결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석유공사는 딱 자원이 있는 데만 해서 서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무 오래됐고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어느 소유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그런 경계가 있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그 연구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그 해석하고 막 하는 때는 거의 리타이어 할 때까지 일만 하다가 끝나고 그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일단 매뉴얼 비슷하게 저와 같이 자료를 좀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저거를 어떤 형태든지 자원연이나 서울공사에 릴리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정부 부처 간 차원에서나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변중무 교수님 같은 쪽에서 탄성파 탐사 자료를 여러 가지 기법을 쓰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지금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잘 들었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 장상현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셨고 거기에 또 나중에 공유할 의사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탄성파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AI를 적용해서 해볼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발표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자료가 확보가 돼서 전부 다 종합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 좋은 결과를 낸다고 그래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검증하기 위해서는 검증 자료가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검증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서 같이 확보가 돼 있는지요? 이제 그게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탄성파 탐사를 해석하는 사람에 갖다 줘도 다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프로세싱하고 약간 다르게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웰 데이터를 줘도 시대가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2,000개 라인을 전부 다 타이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다 맞아가지고 하나로 같기 때문에 저런 매핑이 그 갭이 없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도 딱 맞게 되어 있고 그 시대가 싫으면은 자기는 중간에 서 있는 데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라인을 그리면은 옆에 라인들이 위아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창기에 이미 서울공사에서 시추한 데이터로 시대하고 암상하고 퇴적 환경을 따지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한국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거 한 100개 정도를 전부 다 그 시대 판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있을 수 없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점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거는 이제 그 연구자가 보정하면서 맞춰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 저희처럼 시대를 딱 적지는 않아요. 뭐 A 호라이전, B 호라이전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적었던 게 우리는 저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동해, 황해, 남해를 한 좌표로 전부 다 연결시키는 해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대를 줘가지고 그거를 딱 연결한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해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백악기가 딱 황해에서 끊깁니다. 더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쪽 시추공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동해, 황해, 남해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연결해서 그거는 진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결 안 했고 필요한 것만 베이스먼트만 잡아주면은 그 위에 해석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먼트만 이제 전 바다에 대해서 연결하고 그런 기법을 좀 썼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허식 박사님께 발표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